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받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달라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퇴의 압박을 받는 김기현 대표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거취에 대한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을 120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현역 의원부터 정치 신인까지 후보 등록을 하며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됐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성폭력 상담을 받으러 온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 교사는 SNS에서도 유명한 교육계 인플루언서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LH가 독점해온 공공주택 건설에 민간 건설사도 참여해 경쟁 입찰이 이루어집니다. 또 LH 출신 전관의 이권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설계, 시공, 감리업체 선정 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미국이 개량한 미사일로 공중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고조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방어력을 높인 겁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나를 받고 가시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핵심 측근으로 꼽혀온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죠. 혁신위의 주류 희생 요구에 맞서왔기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이번에도 맞고 먹을래, 그냥 먹을래 이런 방식을 수용할 수 있겠냐며 혁신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긴 했습니다. 또 혁신위에 떠밀려서 불출마를 결정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여당 입장에서는 막혔던 혁신의 물꼬가 터진 셈이죠. 국민의힘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첫 소식 민재숙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희생을 요구했던 인요한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한 날, 이젠 잠시 멈추려 한다는 글을 SNS에 올린 장제원 의원이 하루 만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은 없다며 자신의 마지막을 내어놓겠다고 밝힌 겁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의 희생은 운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가 당선인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각오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명적인 거라고 봅니다. 장 의원의 결단에 당내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SNS에 총선 승리의 미랄이 될 것이라고 적었고, 유상범 의원은 자기 보신만을 위해 정치한다는 당 이미지를 바꾼 결정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장 의원님과 같이 희생과 또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온다면 우리 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장 의원의 결단으로 혁신의 물결이 출렁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내 상황은 당분간 예측 불가능한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희생 요구 대상으로 거론됐던 대표적인 인물이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대표죠. 김 대표는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장 의원이 먼저 결단을 내리면서 김 대표가 코너에 몰렸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는 불출마 정도로는 안 된다. 대표직도 사퇴라는 압박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일정이 있었지만 어제 오후 돌연 이를 취소한 뒤 국회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혁신위의 마지막 희생 요구에 사직생의 각오를 밝힌 뒤 주변에 내일까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가 결단을 내릴 시점으로 보고 고민 중이라며 장 의원의 결심이 지도부나 다른 친윤 의원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권에선 김 대표가 험지 출마나 불출마가 아닌 대표직 사퇴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김기현 대표인데 김기현 대표는 뭐 불출마가 핵심이 아니고 대표직 사태가 핵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우리 당이 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일각에서 당의 혁신을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신호가 간접적으로 전달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김 대표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친윤계의 상징격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권의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이호정 기자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불출마 장 의원이 독자적인 결단일까요? 네, 일단 당 지도부도 전혀 몰랐다는 분위기입니다. 장제원 의원도 오늘 이 제 거취는 제가 결정한다. 이런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네. 당선인 비서실장 때부터 모든 각오가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가까운 그것도 보수세가 있는 PK 지역 3선 의원에 대한 용퇴 압박, 이 장제원 의원이 예상했을 겁니다. 이 관건은 지지율과 시기였는데 장 의원은 MBN 취재진에 강서구청장 보궐 패배 이후 생각을 굳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빠르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장 의원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당내 갈등이 노출되는 걸 보고 생각했던 시점 중에서 가장 빠른 시점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네. 지난해 8월 이 당내에서 윤핵관 책임론이 제기됐을 때도 또 지난 2월 전당대회 사무총장 내정설이 나왔을 때도 장 의원 어떤 자리도 맞지 않겠다며 이선 후퇴를 선언해 왔는데요. 네. 이번에도 이 심경을 묻는 취재에 당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정부와 당의 성공만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잠깐. 그동안 혁신이 희생하는 왜 거절한 겁니까? 네, 희생에 대한 반발보다는 혁신위 방식을 수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산악회를 통한 세과시 보도가 나왔던 당시에도 이 장 의원은 MBN 취재진에 일주일 만에 결단하라. 매를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런 식의 압박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가까운 의원들에겐 내가 피를 흘릴 시간이 다가온다 이런 말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혁신위가 종료되자마자 이 결단을 밝히면서 혁신위에 응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래도 당대표가 전권을 준 혁신위인데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예전에 왜 김장연대라는 말도 나왔었잖아요. 그 한 축인 김기현 대표. 조만간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이제 더 커졌습니다. 네, 그동안의 김 대표의 유력한 선택지를 생각해 보면 이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공관위를 조기에 띄워서 여론을 돌리고 적절한 시기에 불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장 의원이 먼저 총대를 메면서 이 전략을 쓸 시기는 놓쳤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죠. 결단 시기도 더 빨라져야 하고 결단의 폭도 더 커져야 한다는 건데요. 불출마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표직도 내려놔야 한다는 압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제는 시계 제로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선 이 대표직을 내려놓는 대신 지역구를 사수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용호 의원도 오늘 공개 서한을 통해 이 대표의 희생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여서는 안 된다.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맞지 않냐며 이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어쨌든 장 의원 결단으로 대표직 사퇴에 더 무게가 지금 실리게 됐습니다. 총선은 그럼 어떻게 치르게 될까요? 만약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한다면 당장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이 조용한 정치를 추구한 인물이었던 만큼 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앞세운 이 비대위 체제가 선거 국면에선 들어설 거란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퇴가 답은 아니다. 비대위 전환은 당내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한데요. 그러니까요. 이 때문에 비대위 전환 없이 서둘러 공관위를 꾸린 뒤 선대위 체제로 이 전환을 해서 당을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 내일까지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긴 비대위를 꾸려봤자 얼마 가지도 않을 거고 말이죠.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혁신이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은 마찬가지였기에 더불어민주당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국민의힘은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로 일대 돌풍이 일고 있는데 민주당은 뭐냐? 혁신 경쟁에서 뒤지는 게 아니냐 이거죠. 특히 탈당 카드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던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거취에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불출마에 공식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내부에선 긴장 기류가 읽힙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정치는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일대 돌풍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예. 한순간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 정치란 것이.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적극적인 신당 행보를 누가 예상했겠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적 혁신 바람이 단번에 커진 것처럼 야권에서는 이낙연 신당이 돌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를 압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련해 민주당 초선 의원은 민주당도 기득권 내려놓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이 대표를 필두로 불출마 선언을 포함한 결단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원외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은 민주당은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방식이 만연해 있다며 이제는 당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당 쇄신 요구가 커진 가운데 지도부는 통합을 강조하면서 수습책 마련에 나설 걸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어제 MBN 뉴스 7에 나와 내년 초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쳤죠. 이를 두고 민주당 내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를 변절자라고 지적한 김민석 의원은 이번엔 아예 탈당을 하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은 자신이 과거 당을 벌인 건 이후에 충정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셀프 디스니하고 맞받아쳤죠. 이병주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변절자를 뜻하는 사쿠라 노선이라며 비판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이번엔 이 전 대표의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독재에 맞서 단결해야 하는데 신당 창당으로 전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덕으로 평생 꽃길을 걸은 분이 왜 당을 찌르고 흔듭니까? 신당을 할 거면 안에서 흔들지 말고 나가서 하는 것이 2002년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통합 21에 합류했던 점도 스스로 언급하며 훗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충정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비주류 의원들의 비판은 거셌습니다. 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당의 원로를 향한 비판을 할 자격이 있기는커녕 셀프 디스에 가깝다고 꼬집은 건데 탈당한 이상민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이라면 아무것도 못하고 방패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까? SNS상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과 김민석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공천과 맞물려 친명, 비명 간 갈등이 더욱 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 소통할 자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며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그간 선거운동에 제한됐던 정치 신인들은 물론 또 한 번의 원내 입성을 노리는 현역 의원들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박성수 전 송파구청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치고 곧장 동네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이 가능해지는 만큼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현역 의원 따라잡기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선거운동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 보다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저를 또 홍보하고 현역 비례대표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역구를 노리는 비례대표나 경선이 치열한 지역구 의원도 예비후보 등록을 활용하는 겁니다. 마포의 민생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고 경청해서 마포의 국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작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통합되거나 분구되는 지역 도전자들은 자신의 지역구도 정확히 모른 채 후보 등록부터 해야 하는 건데 획정 결과에 따라 선거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법부터 정해야 하지만 여야 수싸움 속 논의가 멈춘 가운데 이번 주 재개되는 정개특위에서 진척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조금 전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에서 반도체 관련 긴급회의를 열 만큼 이른바 반도체 순방 성과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1년 수교 이후 네덜란드를 첫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식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예포 21발이 발사되고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과 의장대에 사열도 했습니다. 앞서 네덜란드 공군 F-35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이번 네덜란드 방문이 이른바 반도체 순방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그 관계가 격상되게 될 것입니다. 1호기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과 반도체 긴급회의도 한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밤 ASML 본사도 방문합니다. 반도체 핵심 공정인 클린룸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 찾아 ASML만이 보유한 최첨단 반도체 제작 장비를 참관할 계획입니다. 네덜란드는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노광 장비를 대부분 생산하고 있어 반도체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제 일정 외에도 윤 대통령은 한국 전쟁에 5천여 명이 참전한 네덜란드의 참전 용사와 유족들을 만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돈 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살포 이외에도 송 전 대표가 여기저기서 받은 불법 자금이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 의심하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사업가들이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연구소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의심합니다.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받은 3억여 원 이외에도 최대 7억 원의 자금을 수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연구소가 별도 법인이어서 이곳에 기부한 게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또 송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검찰에 출석한 송 전 대표는 정치적인 수사라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몰랐던 일이고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다투겠다라는 게 법조계에서는 앞서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나 박 전 보좌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입입니다. 지난해 혼인한 부부 10쌍 중 한 쌍은 다문화 가정일 만큼 우리나라도 국제 결혼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을 들여 결혼식을 올린 외국 여성이 사라져 소갈이를 하는 국내 남성이 적지 않습니다. 결혼 중개 업체도 나몰라라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부인이 집을 나간 거죠.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베트남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A씨는 지난달 드디어 꿈에 그린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 지 엿새 만에 아내는 옷까지만 남겨두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생업 탓에 결혼 정년기를 놓친 A씨는 3천만 원을 들인 국제 결혼인 터라 충격이 컸습니다. 네, 베트남에 있을 때는 너무나도 다정하게 대해주셨고 그다음에 한국에 오자마자 태도가 180도 변했습니다. 출입국 기록에 아내는 여전히 국내 체류 중이지만 연락은 닿지 않고 결혼 중개업체에 문의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사람이 집을 나갔다. 그랬더니 이제 며칠 또 기다려 보라 하더라고요. 뭐 바람쇠로 가질 수도 있다고. 그 뒤로 이제 연락이 단절되었습니다. 업체 측은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도망갈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발생하면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A씨처럼 결혼 직후 외국 여성의 가출을 호소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 결혼은 12,000건으로 이 가운데 10%는 여성들이 집을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 기관은 사실상 한 곳도 없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을 법규를 개정을 해서 하여튼 이민 브로커의 그 전횡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국제 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돼 배우자가 사라지면 중개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이 부담입니다. 신혼의 단꿈 대신 오늘도 소갈이하는 국제 결혼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이 교사는 학교에서 성 문제와 학교 폭력 문제를 지도하며 교육 현장에 기고 글을 써왔고 SNS에 팔로워도 수천 명에 달하는 인플루언서인데 이전에 이 여성이 성추행을 당해 힘들어했던 걸 알면서도 몹쓸 짓을 한 겁니다. 피해자는 참교육자로 행세하는 그 모습이 힘들어 폭로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생님의 도덕 수업, 성이란 무엇인가? SNS에서 교육계 목소리를 내며 유명세를 탄 초등학교 현직 교사가 지인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교사 A씨가 참교육자로 포장된 점이 힘들었다면서 특히 자신이 과거 성추행 피해로 힘들어한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꼬집었습니다. 제 모든 트라우마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듣고 힘들어하는 걸 다 알면서도 모텔을 유도해서. A씨는 개인 SNS를 폐쇄하는 한편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분 연락 왔을 때 당사자가 사과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피해자한테 용서 구하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맞습니다. A씨는 오늘도 학교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교 측은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며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가신다고 조치를 하셨어요. 수업 끝나자마자. 경찰은 양측 소명을 듣고 고소장 내용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여혜입니다. 청년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가짜 직원을 만들어 인건비 명목으로 나랏돈을 가로챘는데 공무원까지 범행에 가담했죠. 노동청은 이들에게 부정수급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압수형태는 집행하러 왔거든요. 컴퓨터 만지지 마시고. 전동 휠체어, 내비게이션 등을 개발하는 이 업체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19개 국가 과제 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청년 120여 명을 채용했다며 정부기관으로부터 41억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120여 명 모두 지인의 가족이나 이름만 빌린 가짜 직원들이었습니다. 매달 정부에서 1인당 200만 원씩 인건비가 나오면 가짜 직원들은 30만 원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 170만 원은 업체에 되돌려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2년 넘게 보조금을 빼돌렸는데 공무원도 가담했습니다. 한 일자리 담당 공무원은 업체가 국가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가로 처자식을 가짜 직원으로 취업시켜 6,800만 원의 급여를 챙겼습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이 보조금이 잘 지급된다는 그런 허점을 이용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사업을 따내는 데 필요한 과제 사업 확약서를 써주고 이런 수법으로 정부의 일자리 지원금을 빼돌린 업체 33곳과 브로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일당 4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노동청은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도로에 주차된 정화조 청소 차량이 제동이 풀려 미끄러지면서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인근 식당과 마트 등 96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겨 학교는 일찍 아이들을 하교시켜야 했고 주변 상인들은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화조 청소 차량이 도로에 멈춰서고 운전자가 내립니다. 그런데 잠시 뒤 차량이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운전자가 달려와 멈춰보려 하지만 차량은 도로변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고야 합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빼자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불꽃이 일어납니다.
후진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운전자가 안 계신 상태였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사고로 전신주가 파손돼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인근 960여 세대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식당과 마트 일부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비싼 아이스크림도 녹았고 이제 냉동식품들 쪽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신선식품 쪽 상온에 노출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학교는 단축 수업을 하거나 등교한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복구가 좀 늦어진다는 안전문자 때문에 학교에서 준비되어 있던 핫팩을 좀 제공을 했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해서 9시경에 귀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복구 작업을 거쳐 10시간 30분 만에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경찰은 주차 제동장치를 채웠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전기 쇠꼬챙이 등으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사육장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개들도 두려움을 느끼건만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참,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금지법은 오늘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개 사육장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불에 그슬린 개 사체가 여기저기 눈에 띄고 도살에 사용한 전기 꼬챙이도 발견됩니다. 철창 안에는 아직 살아있는 개들이 숨을 죽인 채 눈치만 봅니다. 지금 여기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전기 닦는 거죠, 뭐 다. 냉동고 안에는 작업을 끝낸 개 사체가 발견됩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단속을 벌여 11개소 1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죽이거나 학대하고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도살하기도 했습니다. 목을 매다는 방법이나 같은 종류의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은 동물 학대에 해당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이나 도살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 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4개 병원에서 9리터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과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합니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달여 만입니다.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검찰은 유 씨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181회에 걸쳐 14개 병원에서 9리터가 넘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44번 처방받고 올해 초엔 미국에서 대마를 피우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은 대마 흡연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흡연을 교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역시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상당히 과장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 과정 통해서 성실히 수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범인 최모 씨도 함께 대마를 피우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리는데 유아인 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기로 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명 로펌 출신 50대 미국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팔을 붙들린 채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경찰서 문을 나섭니다. 질식사 소견 나왔는데 어떻게 살해한 건가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살해 의도 있었나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며 호송차에 타는 이 남성. 유명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금속 막대기로 아내를 때렸다고 했지만 국가수 부검 결과 과다출혈과 함께 목졸림에 따른 질식이란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A씨는 부부싸움 끝에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목을 졸랐는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이란 해석입니다. 때렸는데 죽을 것까지는 몰랐다. 고의성 부인할 여지를 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A씨가 법조계 인사인 만큼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오늘은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난 지 44년째 되는 날입니다. 올해는 영화 서울의 봄 흥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더 높아졌는데 특히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숨진 김호랑 중령과 정선엽 병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12.12 군사 반란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입니다. 당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영화 속 배우의 실존 인물 또한 관심입니다. 영화에서 벙커 장면을 촬영했던 조선대 지하 공간입니다. 12.12 당시 정선엽 병장은 이 벙커를 지키다가 반란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고 정선엽 병장을 기억하는 동문이 모교에 모였습니다. 추모라고는 조그만 나무 한 그루가 전부지만 올해는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이제는 한없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거는 또 반란군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떴다는 게.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는 신군부와 맞서다 숨진 고 김호랑 중령에 대한 추모식도 고향인 김해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영화를 통해 다시 기억돼 고맙다면서도 걸맞은 예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현실에 맞추어서 좀 옳은 대접을 해줬으면 대가도 하나 없이 그냥 희생만 되었다 하는 그 자체가 억울합니다. 영화 서울의 봄 흥행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의 목소리가 높지만 국방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12.12 군사 반란을 영화한 서울의 봄은 누적 관객 700만 명을 넘어 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영화 관람으로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책과 각종 논문까지 찾아보는 등 현대사 공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700만 관객의 분노를 유발하며 1000만 영화를 향해 질주 중인 서울의 봄. 여러분들이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의 의미와 가치를 점점 키워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영화의 배경인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난 날인 만큼 관람 열기는 더 거셌습니다. 오늘로 5번째 보는 건데 이렇게까지 많이 볼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은 12월 12일이 되게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흥행을 주도한 MZ 세대들은 분노에 그치지 않고 역사 바로 알기에 나섰습니다. 전두환 씨 관련 책을 찾는 사람들이 잇따르자 이 서점은 아예 서울의 봄 코너까지 만들었습니다. 책과 논문까지 보며 영화와 실제의 차이점을 찾아보는 등 현대사 공부 삼매경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서울의 봄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역사를 모르면 결국엔 잊혀지는 거기 때문에. 장태환 장군과 김호랑 중령 등 영화 속 인물들이 잠든 현충원을 찾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투어 인원들이 근 100명 정도가 됐어요. 김호랑 중령의 묘소도 갈 예정이고. 얼어붙은 극장가의 봄을 부른 서울의 봄이 각종 문화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장마철 같은 12월 이틀이었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엔 기록적인 폭설과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고성군 향로봉엔 74cm 가까운 눈이 쌓였고 남부 해안가엔 돌풍도 몰아쳤는데 내일 하루는 반짝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폭설에 파묻힌 강원도 최전방 철책을 따라 국군 장병들이 순찰을 돕니다. 파여있는 눈길의 깊이가 성인 남성의 무릎 길이만큼이나 깊습니다. 부대 인근에 있는 고성군 향로봉은
이틀간 최고 73.7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41.6cm의 눈이 쌓인 미시령도 온통 눈밭입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 내려진 대설특보는 오전 10시 모두 해제됐지만 녹지 않은 눈이 한낮에도 곳곳에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강릉과 대관령에는 어제 하루 9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12월 1 강수량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비도 조금씩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조금 다니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빠져나가면서 내일부터는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13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날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목요일인 14일부터 또다시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진달래가 피었어요. 여긴 개나리가 피었어요. 찬바람이 불어야 할 12월 한겨울인데 곳곳에서 봄꽃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벚꽃이 보였죠. 이상기온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를 걷던 시민들이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흰색 봉우리를 보고 사진을 찍습니다. 한겨울에 핀 벚꽃,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봄 같잖아요. 날씨도 조금 포근했는데 지나가다 보니 꽃인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카메라에 담으려고. 12월에도 봄처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겨울 서울에서도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짝 핀 벚꽃과 개나리 사진과 목격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문제는 꽃이 빨리 피면 곤충은 물론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더워지니까 얘네들이 벌써 온도적산을 시작을 해서 꽃이 핀 게 아닌가. 곤충이 깨어났을 때 곤충들이 찾는 꽃이 벌써 진 거죠. 이제 곤충들도 살기가 어려운 거죠. 지난 주말 20도를 웃도는 봄 날씨에 반팔 차림의 시민들도 눈에 띄었는데 지난 9일 서울과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평년 수준보다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올겨울은 예년보다 포근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날씨 역주행에 따른 꽃과 과일의 개화 시기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공휴일에도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취소는 안 됩니다. 당일 취소를 해야 수수료가 없는데도 말이죠. 여행사들이 영업시간 이후나 주말에는 취소를 해주지 않기 때문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부당한 약관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50대 진모 씨는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태국 방콕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예약 직후 잘못 예약한 사실을 깨닫고 급히 취소하려고 했지만 사이트 어디에도 환불창이 없었고 고객센터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요일이었던 당일 취소를 하지 못해 다음 날 수수료 15만 원을 내고 환불해야 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지금 시대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휴일에 취소가 안 된다면 발권 자체도 하지 말아야죠. 진 씨처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해도 여행사들은 영업시간이 아니면 당일 취소가 안 된다는 약관 규정이 있다며 나몰라라 했습니다. 특히 탑승일에 가까울수록 취소 수수료는 늘어나 항공권 피해 구제 신청 중 63%가 여행사를 통한 구매에서 발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시간 안에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고칠 것을 국내 8개 여행사에 요청했습니다. 2024년 6월까지 항공사 등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 고객의 취소 요청 시점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자동 환불 시스템을 마련한 후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소가 확정돼도 최대 90일로 지나치게 길었던 환불 처리 기간도 공정위 조치에 따라 14일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로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LH가 수행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권을 민간에도 개방하고 전관의 이권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설계, 시공, 감리업체 선정 권한도 다른 공공기관에 넘기게 했죠. 앞으로 공공주택에도 렛미안, 자이 같은 이름이 생길 수 있게 된 건데 문제는 이러다 혹 분양가가 오르게 될까, 임대주택이 줄어들게 될까 하는 겁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전수조사 후 LH의 다른 아파트에서도 철근 누락이 줄줄이 발견됐고 결국 국토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 이후 LH 혁신안이 논의됐고 독점적으로 해왔던 공공주택 공급이 결국 민간에 개방됐습니다. 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과의 경쟁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 구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LH가 갖고 있던 설계 시공업체의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감리업체 선정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했습니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가 공동으로 계약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국가가 인증한 감리자도 선정됩니다. 권한과 이권이 집중된 LH의 그 힘을 빼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철근 누락과 같은 안전 항목 위반 시 곧바로 LH 입찰을 제한하고 3급 이상 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해 고위 전관업체의 입찰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LH 혁신과 건축 카르텔 해체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분양가 상승과 함께 LH 수익성이 악화해 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급감하고 저출산으로 국가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위기감이 큰 가운데 1인 가구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전년도가 최대였는데 이번엔 더 늘었거든요. 10 중 4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1인 가구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서울 시내 식당 곳곳에서는 혼밥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뉴 선택에서 좀 자유로워요. 같이 와서 밥을 먹게 되면은 서로가 이제 메뉴를 결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혼자서 오는 게 제일 편하게 됩니다. 시중은행에 다니고 있는 박상윤 씨는 34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30대 중반을 넘긴 터라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급하게 서두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 자유롭고 자기 시간 많고 자기 개발에 힘쓸 수 있고 이런 좀 풍요로움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느끼게 되는 외로움이랄지 헛헛함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는 해마다 계속 늘어 지난해 7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연간 소득은 3,010만 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의 절반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10가구 중 4가구는 역시나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했고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귀농과 귀여, 귀촌한 가구 4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였습니다. 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살고 있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택 소유율이 높아져 70세 이상은 절반 정도가 내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어떨까요? 인간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0%로 별반 차이가 없었고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 비중도 67.8%에 달했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스포츠 활동이나 사회 활동보다는 주로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나 홀로 사는 게 더 이상 흠이 아닌 시대. 그러나 저출산으로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 그 중간 어딘가에 해답이 있을까요?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요즘 몸살이나 감기 증상을 보이는 분들 많은데 그런데 여기에 구토나 무기력증까지 나타난다면 감기와 초기 증상이 비슷한 A형 간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연말 회식이나 오염된 음식 등을 통해서 감염되는 만큼 항체가 없는 10대 또 20대들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확인된 A형 간염 환자는 1,200여 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감소 추세가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A형 간염이 계절과 시기를 따지지 않아 감염자 수는 언제든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A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통해 쉽게 전파돼 단체 급식이나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학교 생활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4주간의 잠복기를 보이는 A형 간염은 심한 피로감을 초래하고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한데 두통과 메스꺼움 등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서 일반인은 감기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호흡기 증상을 같이 동반하면서 나타나는 거에 비해서 위장 증상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거나 황달이 동반되면서 원인 불명의 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A형 간염을 감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형 간염에는 예방 백신이 있어 만성 간 질환자의 경우 접종이 필수적인데 특히 항체가 없는 10대와 20대에게도 접종이 권장됩니다. 치료제가 없는 A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라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미국이 개량된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로 날아오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더 신속하게, 더 많은 요격 기회를 갖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선보인 건데 북한 뭐라는 거겠죠. 고정수 기자입니다. 미국 수송기가 하와이 인근 상공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떨어뜨립니다. IRBM이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이에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미사일 GBI는 IRBM과 충돌합니다. 더 많은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점화된 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무력화하는 개량 미사일 시험에 성공한 겁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본토를 방어하고자 이처럼 비행 중간 단계에서 격추하는 지상 기반 대기권 밖 방어 체계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번 시험은 지난달 정찰 위성 발사 등 증가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의 대응 수순입니다. Was conducted. We're aware that it did enter into orbit and that it involved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한미일 안보수장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의 공동 대응을 천명한 이후 후속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We've also launched new trilateral initiatives to counter the threats posed by the DPRK, from its cybercrime and cryptocurrency money laundering to its reckless space and ballistic missile tests.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 요격이 골자인 한국형 미사일 다층 방어 체계를 향후 5년 안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백린탄은 피해가 끔찍해 사용이 철저하게 제한됩니다. 사람 몸속 장기를 녹인다고까지 하니까요. 전쟁 초기 이스라엘이 이 백린탄을 사용해 논란이 인데 이어 이번엔 그 백린탄을 미국이 제공했다는 보도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두둔했습니다.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와의 전쟁 초기인 10월 중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두아이라에 백린탄을 투하했습니다. 두아이라는 하마스를 돕는 헤즈볼라 거점 지역입니다. I had treated white phosphorus burns in the Gaza Strip during the 2009 war and was very familiar with the very characteristic injuries and burns that they make. 두 달이 지나 워싱턴 포스트는 두아이라에서 155mm 백린탄 3발의 잔해를 발견했는데 미국산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문약자 WP는 백린탄을, 그 아래 PB-92는 1992년 미국 아칸소 공장 생산을, THS-89는 1989년 루이지애나 생산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논란 일자 백악관은 이스라엘의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We've seen the reports, certainly concerned about that. We'll be asking questions to try to learn a little bit more.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백린탄은 연막을 피우기 위해 사용했을 뿐 국제법은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중국 때문에 전 세계 광물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기 나라에서 나는 광물은 틀어쥐고 해외 시장에서는 원재료를 사재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자원 수입국은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최근 국제 시장에서 우라늄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80달러를 돌파하며 올 들어서만 70%가 급등했습니다.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원자력 발전국인 중국이 원료인 우라늄 입도 선매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차 전지 제조의 필수인 리튬 확보에도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최근 2년 새 45억 달러를 들여 전 세계 20여 개의 리튬 광산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해외 자원 싹쓸이와는 반대로 중국 내 자원의 외부 유출은 틀어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요소수 대란을 불러온 요소나 화학 비료의 원료인 인산 암모늄 수출이 최근 통제됐습니다. 中国是化肥生产和消费大国。据向主管部门了解，今年前10个月，中国累计出口化肥2572万吨，同比增长28.8%。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같이 중국산 비중이 절대적인 일부 광물들도 수출 통제가 시행 중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34%, 채굴량의 70%, 정제와 가공 용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방 측의 각종 제재에 맞서 중국이 수출 통제와 해외 물량 선점을 통한 자원 무기화에 나서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원 수입국들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외국에서 말이 안 통하면 바디랭귀지를 하던 시대를 지나 요즘엔 스마트폰 통번역 앱을 주로 쓰죠. 많이 편리해졌다지만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야 하고 조작도 번거롭습니다. 시간도 꽤 걸리고요. 이런 단점을 보완한 기기가 나왔습니다. 아예 스마트폰 안에, 그러니까 이어폰하고 연결하면 이어폰 그 자체가 되겠죠. 그 안에 AI 번역기를 통째로 넣어 바로바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한범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공지능 번역기를 이용해 외국인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어봤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인가요? AI가 음성을 인식해 중국어 글로 바꿔줍니다. 소리로 들으려면 별도 표시를 눌러줘야 합니다. 我想去弘大，弘大是美丽的地方. 말한 내용과 다르게 번역돼 가끔은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AI 번역기는 네트워크 연결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입력된 언어를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 번역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전송받는 원리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계를 뛰어넘고자 국내 기업들이 스마트폰 자체에 AI 통번역 기능을 탑재하는 온디바이스 기술 혁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AI 통역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무선 이어폰과 연결하면 간단한 기계 착용 후 모국어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영화 장면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혁신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통번역 업계와 외국어 교육기관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업으로서 몇 년 안 남았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많이 하죠.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이게 사람이 일일이 해야 되는 작업이었는데 스마트폰 출시로 광학 카메라와 시계 업계가 깊은 타격을 받았듯이 AI 통번역기가 다양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동남권 3개 시도 기업인들이 참여한 매경 원아시아 포럼이 오늘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K조선 경쟁력 강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부산, 울산, 경남을 조선업 인력 양성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구제를 못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겠어요. 모자이크 안 하는 겁니다. 허위 매물로 돈을 갈취한 사기꾼 딜러를 찾아내 신상과 사진을 공개하는 응징으로 큰 인기를 끈 유튜브 방송입니다. 사실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이처럼 사적 제재나 보복에 나서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얼굴 공개는 불법이라는 악덕 딜러의 항변에 그 벌은 저희가 다 받을게요 라며 쿨하게 쏘아붙이는 장면은 사이다 맛, 참교육이라며 많은 구독자들을 환호케 했죠. 수사와 처벌을 기다리다 아예 피해자들이 직접 범인을 잡기도 합니다. 고가의 카메라와 망원렌즈를 빌린 뒤 중고로 팔아넘긴 일당을 섬멸한 얘기입니다. 고소장이 수두룩하게 접수됐지만 경찰의 대응이 미비하고 그새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자
차라리 우리가 잡자며 10곳이 넘는 피해 업체 사장님들이 이 일당의 정보를 공유하고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로부터 대여 문의가 들어오자 합세해 공동 검거 작전을 벌여 잡은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추궁 끝에 일당 6명의 자백까지 받아내고 경찰에 이들의 신병을 넘겼습니다. 별반 할 일이 없게 된 경찰은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죠. 하지만 경찰도 할 말은 있습니다. 경찰청이 지난달 초과 근무가 예년보다 115만 시간 증가했다며 11월, 12월 초과 근무를 줄이라고 했거든요. 올해 초과 근무 예산 1조 3천억 원 중 87%를 10달 만에 다 소진했다면서요. 아니, 범죄가 야간, 주간 골라가며 벌어지나요? 그리고 수사를 한참 하다가 이제 퇴근 시간이네 하면서 집에 가는 경찰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불필요한 야근이나 초과 근무는 줄이는 게 맞습니다만 한 달에 100시간 넘게 초과 근무를 하는 게 다반사인 실정은 나몰라라 하면서 수당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라면 제대로 된 치안이나 수사가 가능할까요? 침대에 맞춰서 사람을 자르거나 몸을 늘려 꿰맞췄다는 로마 신화 프로쿠르테스가 멀리 있지 않았던 겁니다. 생업을 뒤로하고 직접 정의 구현을 하러 범인을 잡으러 다녀야 하는 국민이 왜 생기는지 그들이 알까요? 아니, 그 과정에서 혹 문제가 생기면 직접 범인을 잡으러 나섰던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가해자로나 만들지 않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예산에 근무 시간을 맞추라니 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29년 만에 우승에 상복까지 터진 LG 트윈스의 주장 오지환이야말로 올해 가장 행복한 프로야구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오지환에게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최영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국 시리즈 MVP를 안겨준 3차전 역전 홈런. 29년 만에 감격의 우승을 확정하는 순간. 올해 최고의 유격수로 황금 장갑을 끼기까지. 역대 최고의 한 해를 보냈지만 그중에서도 오지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역시 이 장면이었습니다. 민지한테 그 장면이 저한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모든 프로야구 선수단이 우승을 꿈꾸는데 저는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아웃 카운트가 딱 올라가는 순간에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우승 덕에 어딜 가나 사인 공세에 시달리고 팬의 결혼식 사회까지 봐줄 정도로 가장 바쁘면서도 기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FA 신분이지만 이미 지난해 2029년까지 LG와 계약을 연장해 사실상 LG 원클럽민이 되면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계약 규모가 남긴 했지만 이미 넉넉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며 구단과 팬들에게 미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좀 좋은 계약으로 선뜻 먼저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LG 선수로 계속 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뿐이에요. 내년에도 우승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오지환은 LG 왕조의 주장으로 남겠다는 각오로 겨우내 더 붉은 땀방울을 흘릴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내일 아침 든든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비교해서 기온이 뚝 떨어질 텐데요. 특히 충주나 의성과 같은 내륙 지역의 경우 내일 아침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대기가 습해서 내일 오전까지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은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또 오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저녁까지 강원 영동과 제주에는 눈이 좀 더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전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15도, 부산 16도까지 올라서 전국적으로 1도 차가 크겠습니다. 주말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경상권을 제외한 전국에, 일요일에는 호남과 제주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동시에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한파도 찾아오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